솔직히 이거 안 하면은 진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다들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서 망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피디님,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셨어요? 어릴 때 되게 자주 많이 갔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스카이라? 빕스? 아웃백? 정도 생각나는 거. 빕스랑 아웃백은 지금도 있는 건데 스카이락이 예전에 진짜 오래된 거, 함박스테이크에 깃발 같은 거 꼽혀 나오고 빕스의 전신이죠, 어떻게 보면.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쉐, 확실히 컨셉이 있었거든요. 약간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식재료를 사가지고 요리를 맡기는 약간 그런 컨셉이었는데, 지금의 와이프랑 교제할 때 마르쉐 할인 쿠폰 같은 거 구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갔었던 그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저는 잘 안 가요.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도 많고 지점도 많이 줄었고 문화 자체가 많이 줄었죠. 저도 최근에 아웃백 갔다 깜짝 놀랐는데 20만 원인가 나왔어요. 둘이 갔는데 무슨 뭐 티본 스테이크랑 뭐 이것저것 시켜서 먹었더니 뭐 할인 받는다고 받았는데 그게 진짜 할인인 건지 의심될 정도로 이건 약간 눈속임 할인 같은 느낌? 그냥 비싸게 출시해 놓고 그냥 약간 깎아주는 느낌? 별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없어진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포지셔닝 자체가 많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 파는 굉장히 가벼운 레스토랑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패밀리 레스토랑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면 돈도 많이 나오고, 또 옛날에 그 감성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진짜 그곳을 가고 싶어서 핫플이라서 가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포지셔닝이 너무 완벽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포지셔닝을 잘못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저희 장관에서 강의하셨던 삼동소바의 박인성 대표님이 이 삼동소바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한번 강의 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삼동소바의 포지셔닝은 놀랍게도 레스토랑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오. 삼동소바는 소바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뭐 분식도 있거든요. 이게 외곽지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포지셔닝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면 삼동소바는 캐주얼 패밀리 레스토랑을 표방하는 거죠. 좋은 포지셔닝을 갖추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60개 치킨? 포지셔닝이 완벽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깔끔하다? 깨끗하다, 좋은 깔끔하다. 기름을 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에요. 대부분의 치킨 브랜드들은 60마리, 70마리밖에 안 튀깁니다. 근데 60개 치킨은 그걸 카피로 표현했고 마케팅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게 브랜딩이 된 거고, 완벽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브랜드로 생활맥주. 생활맥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친구랑 가볍게 만났을 때 먹거나 엄청 큰 약속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맥주 홀짝거리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맥주가 진짜 생활 맥주인 거죠. 데일리 비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매일 가도 되는 곳이야. 하지만 생활 맥주에 가면 수제 맥주가 있어. 그리고 지역 수제 맥주까지 있어. 뭐 역전 할맥이나 이런 것들과는 카테고리는 다른 거예요. 역전 할맥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 생활 맥주는 그래도 내가 수제 맥주 한 잔에 5, 6천 원짜리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 가면 수제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라거, 카스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맥주 하면은 우리 동네에 흔하게 있는 맥주집인데 살짝 고급진 수제 맥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 포지셔닝이 너무나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장건에서 강의를 했었던 태극당, 완벽히 레트로한 컨셉이죠. 어마무시한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인데 이 레트로와 모던이 같이 만나가지고 브랜드화 된 거고, 스시도코는 또 어때요? 데이트 코스, 너무 예쁜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스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완벽한 포지션이 돼 있죠. 음식이 나오는 거라든지 또 접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 예쁘게 포장돼 있어요. 스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갔을 때 상대방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구성을 했다라는 건데, 포지셔닝이라는 게 우리 매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브랜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브랜딩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마틴 뉴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 브랜드는 유일하게 무엇을 합니다 라는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느냐,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다면 확실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브랜딩이 잘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결단력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들, 최근에 이 결단력 때문에 또 문 닫으신 분들을 제가 한 2분 정도 상담을 해드리고 왔는데, 이 외식업에서 결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진짜 수십 가지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큰 결단을 해야 될 때 큰 결단을 하지 못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삼동소바가 그 돈가스도 제가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돈가스 중에 무조건 돈가스를 파는 곳이라면 치즈 돈가스를 다 팔거든요.
근데 삼동소바에서는 치즈 돈가스를 팔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팔아달라고 얘기하지만 삼동소바에서는 치즈 돈가스를 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한 건데, 당연히 치즈 돈가스를 팔았으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매출 상승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치즈 돈가스라고 해봐야 뭐 1,000원, 2,000원 올라가는 건데 원가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아주 살짝 높아질 수 있겠지만 순이익은 뭐 그에 비해서 크게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치즈 돈가스를 팔지 않았던 그 결단력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회전율이었습니다. 회전율. 설거지를 하기 힘들다거나 뭐 그런 일 맞아요. 때문일까요? 그때 우리 인터뷰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즈 돈가스가 나갔을 때 치즈가 흘러나와서 그릇에 묻고 이게 말라서 굳었을 때 식기세척을 돌렸을 때 완벽하게 이게 세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애벌 세척을 더 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더 들어가고 노동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회전율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파느니만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단력 하나가 이 브랜드의 어떤 지속 가능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안타까운 상황 두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단력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디카페인 원두를 절대로 나는 팔지 않겠다. 왜냐하면 디카페인을 판매하려면 그라인더를 하나 더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라인더 넣을 자리도 없고 공간도 비좁고 혼자 일하는데, 결국은 이제 매장을 폐업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디카페인 원두를 다 취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까지 다 뺏긴 거예요. 기존에 있는 손님들 중에서 디카페인 원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다른 카페로 다 가신 거죠.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소주를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조금 고급집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증류식 소주, 그러니까 비싼 거 있죠. 진로, 화요 이런 것들만 취급하고 나는 일반 소주는 팔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권 자체가 완벽한 대학교 상권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이 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대학생들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시더라고요. 단가 안 나온다고. 근데 잘못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도 사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석촌역 근처에 보면 사사노화라는 이자카야 집이 있어요. 그 매장은 소주를 팔지 않습니다. 그 매장은 안 파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근처에 직장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직장인들 연봉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자리가 꽉 차 있었고, 서서 먹는 바도 있고요, 또 앉아서 먹는 바 테이블이 있는데 소주 굳이 안 팔아도 될 정도로 손님들의 소득이 꽤 있어요. 저도 거기서 10,000원짜리 작은 사케 하나 먹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사케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갔을 때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쓰고 왔어요. 안주랑 해서. 금요일날 갔었는데 내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고생했잖아, 혼술 플렉스 하자, 그런 자리까지 가서 소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결단력이라는 거는 스스로 혼자 결단을 해서 결단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해서 주변 환경까지 생각하고 우리 브랜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단을 했을 때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뭐 소주를 팔고 안 팔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활맥주는 맥주 전문 브랜드잖아요. 생활맥주는 소주를 안 팝니다. 하지만 소주를 무료로 타줍니다. 맥주에 말만 하시면 소주 타줍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주를 찾는 사람이 맥주집에서 왜 있을까? 소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는 서비스를 해주자.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그 삼동소바에서 치즈 돈가스를 추가하지 않았듯이, 그 설거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 SKU라고 이제 품목수가 많아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야지만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결단을 하실 때는 모든 환경을 다 고려하시고, 그 외식업에서 결단을 하실 때 무조건 수학 분석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잘 맞아요. 수학 분석 자체가 외식업에서 하는 결단에서 너무나 잘 맞을 수밖에 없게끔 전략적으로 구성된 결단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최근에 컨설팅했던 브랜딩 중에 불티나 이모카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시장 안에 있는 전집이었는데 이 전집을 닷집바 형태로 100% 예약제로만 받고 있어요. 1인당 39,000원을 내면 요리가 코스로 제공이 되고 술을 팔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소주는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좋은 술을 좋은 안주와 먹겠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오는 곳이라서, 시장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의외성, 그리고 39,000원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호혜성 때문에 사장님과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확실하게 좋은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장건에서 강의했던 우리 삼성소바 박인성 대표님이 강조에 또 강조하잖아요. 포지셔닝과 어떤 좋은 결단력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몇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만 강의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좀 많이 짚어주셨는데, 박인성 대표님 강의 보면 손익계산서 나오잖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짜여진 손익계산서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이 서식을 강의를 보신 분들한테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이 서식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안 하던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랑 인사서식 파일도 드리거든요. 이걸 드려도 이걸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걸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조금 해야지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걸 또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단은 이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이 손익계산서를 앞으로 활용할 거야.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숫자를 기입해 볼 거야. 난 무조건 다음에 알바 직원이 들어오면 이 근로계약서랑 인사서식 파일을 꼭 활용해서 이 직원을 관리할 거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강의를 보시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장사하시는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포지셔닝과 결단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계속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컴포트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파세요.